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오늘은 유사역사학 비판 반론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문영 씨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거대한 땅덩어리를 신석기 시대에 다스렸다고 주장하는 그 배포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유립은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제국이 어떻게 성립 가능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저 땅의 절반 이상이 농사도 심지어 유목도 불가능한 동토의 땅이라는 사실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12항국이 위치한 시베리아 남부는 동토의 땅이고 또 신석기 시대에 어떻게 국가를 이루었냐, 그것은 역사발전 단계에 맞지 않다. 그 역사발전 단계라는 게 뭐냐면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야 국가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윤냉 교수님은 이 설은 이미 세계 역사학계에서 폐기된 지 오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농업이 발전이 되면서 벼농사죠.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급이 나눠지고 하면서 국가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존의 설인데요. 이에 반해서 신석기 시대에도 계층이 분화되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근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급의 발생 또한 예전 학계에서는 청동기의 희귀함과 강력함이 촉발한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신석기 후기라고 했지만 신석기 시대죠. 가축사육을 통해 계급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희소한 청동제 물건들로 가시화되었던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청동기가 너무 희귀한 탓에 그것이 시대를 구분할 만큼 확실히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청동기가 발명을 했어도 소량이고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기에는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검을 만들었지만 너무 무르기 때문에 전쟁에서 쓰기보다는 석기를 오히려 썼고 반달 돌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 유물인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도 석기로 만든 농사 도구나 나무로 만든 농사 도구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동기를 만드는 것이 워낙 어렵고 희소하기 때문에 그게 사회 전반으로 퍼져서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끔 하는 그런 추진 동력이 없었다는 거죠. 보편적인 세계사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역사발전 5단계라고 하는 설입니다. 칼 막스가 주창한 건데요. 인류 역사는 원시 공산사회를 거쳐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서 공산사회로 완성이 된다라는 게 칼 막스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깨졌죠. 그가 말한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인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졌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다인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다인은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은 끊임없이 진보한다, 진화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스펜서가 사회발전으로 전개를 해서 자연이 진화하고 진보하는 것처럼 사회도 발전해 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역사발전 5단계 설이라는 것은 유물사관에서 비롯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발전을 형식 논리에 맞춰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럽 중심으로 이 역사 발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고대 노예제 사회라는 것은 지중해 세계였던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달한 역사고 봉건제는 서유럽에서, 자본제는 북유럽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런 역사 발전 단계를 그대로 거치지가 않았던 거죠. 비유럽 지역에 이런 유물사관을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사관은 결정적으로 종말론적이고 숙명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태어난 칼 막스가 유대인적이고 기독교적인 역사 해석을 통해서 이 이론을 주장을 한 것이고, 물론 역사는 무한히 발전하고 변화를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새로운 왕조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죠. 신석기 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193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고든 차일드가 처음 제기한 개념인데요. 인류가 수렵 채집에서 농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생산 양식을 발명함으로써 사회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사건이다 해서 농경의 시작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신석기 혁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기의 발명, 간석기,
리, 그리고 이 농업혁명인데요. 리차드 리라는 사람은 1968년에 반대 해석을 내놓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야말로 풍요로운 사회이고 농경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만 년 전에 홀로세 세적기라고 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먹을거리가 번성하고 인구도 증가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농경을 통해서 이 인구 증가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인류 역사의 급격한 발전은 농경을 통해서인데 수렵 채집 단계에서도 이미 사회가 발전을 하고 인구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KBS에서 이런 다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가덕도 고인돌 인골에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독일인의 유전 형질이 나온 것을 보고 탐험을 하는 다큐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7,500년 전에 줄무늬 토기인들은 발전된 농업사회를 이루었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가 보통 신석기 하면은 야만인, 미개인, 돌도끼로 멧돼지 때려잡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건축 시스템도 복잡했다. 특히 환경을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었다. 줄무늬 토기인들은, 이 줄무늬 토기는 뭐냐면 우리 빗살무늬 토기처럼 줄무늬를 새기는 토기를 제작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대부분이 시베리아 쪽에서 유럽과 극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흙의 표면만을 보고도 어느 곳의 토양이 비옥한지 알아낼 수 있었고 비옥한 토양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상식과 완전 반대가 되는 유적이 발견이 됐죠. 바로 12,000년 전에 게베클리 테페 유적입니다. 12,000년 전에 이렇게 유적을 만드는 것도 놀라운데 구석기 시대예요. 자, 게베클리 테페는 터키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게베클리는 우리말로 배곡, 중심을 뜻하고 테페는 언덕을 뜻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태백이라고 한 것처럼 테페도 높은 언덕, 높은 산 이런 걸 뜻합니다. 처음 발견된 건 1950년이지만 1994년에 독일의 고고학자인 슈미트 박사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보다 무려 4,000에서 5,000년까지 앞선 문명입니다. 실제는 6,000년 이상이 앞서는데요. 재단 중심부 같은 경우는 1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돌기둥인데요. 재밌는 것은 어느 게 가장 최근의 돌기둥일까요? 보기에는 이쪽 같은데 실제로는 이 돌기둥이 가장 이른 시기의 돌기둥입니다. 보시면 조각하고 세공한 것이 이쪽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있고 정밀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시대가 흐르면서 더 발전해야 되는데 거꾸로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백조 모양이 있죠. 그리고 원 모양의 무늬도 우리가 볼 땐 그냥 동물을 조각한 것 같지만은 이걸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태양의 황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궤도.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13,000년 전인데 세차 운동을 알고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둥이 하나의 무게만 10에서 20톤이고 무거운 건 5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돌을 운반하고 조각하고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명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고고학에 따르면 1만 년 전 인류는 가족 단위의 생활, 유목 생활을 한 거죠. 수렵 채취를 하고. 그런데 이런 고도의 석재 가공술이나 구조물의 무게와 배치를 고려할 측량술이나 수학적 지식까지 1만 년 전 인류가 이런 문명 수준을 이뤘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테페 유적에는 주변에 거주지나 농경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수렵 채취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후대의 유적인 네발르 촐이라는 곳에서 원시적인 밀농사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곳은 최초의 밀 재배지로 여겨집니다. 쉽게 말하면 최초로 농경을 시작한 곳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수렵 채취만 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었냐, 문명을 만들었냐라고 하는데 의아해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집단사회 체계라는 것은 농경 정주 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왔는데 수렵 채집민들에게도 집단 체계가 나타날 수 있고 사회가 나타날 수 있고 농업 또한 이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상식과 반대된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종교가 있었고 종교의 재단, 제가 지난 시간에 화농천왕이 신시개천이 제천 문화를 전파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에게, 하늘에 계신 삼신에게 천재를 올리는 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고 중에 농업이 발달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중앙에는 기둥을 세웠는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기둥은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 모양이 조각되어 있고 두 손을 앞에 이렇게 모으고 있는 형태의
시대의 그런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류가 농경을 하고 정착을 하고 사회가 발전되면서 종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적이 발견되면서 종교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정착을 하고 농경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가설이 세워진 겁니다. 슈미트 박사는 먼저 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생겨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환국의 말기에 환웅천왕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방으로 개척의 역사를 떠나온 과정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웅천왕이 풍백과 우사와 음사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주곡주명 등 인간의 360여사를 관장하고 치로서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경주대학교 이강식 교수님은 삼국유사의 원문을 기초로 해서 이것은 국가통치 제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웅천왕이 거느린 풍백, 우사, 운사는 300조직이고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은 5사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조직은 지금의 입법, 사법, 행정과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처럼 국가통치 제도를 이미 갖추고 동방으로 와서 신시를 여셨다는 거죠. 시베리아 동토에 어떻게 12항국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파미로곤 같은 경우에는 척박한 땅인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서 그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은 환국에서 왜 환웅천왕이 기원전 4,000년 전에 동방으로 떠나오셨고 수메르국도 마찬가지로 수메르국 사람들이 왜 서방으로 개척의 역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스티브 테일러의 자아폭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기원전 4,000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쟁, 억압, 남성지배 같은 사회적 폭력이 고질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 같다. 기원전 4,000년 이전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황국시대였고요. 기원전 4,000년 이후부터 전쟁을 하고 억압을 하고 지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원인을 환경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황국시대가 끝나고 동방개척이 시작된 것이 바로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빙하는 더 줄어들고 녹아서 사라져 버려 더 이상 수분도 남지 않았다. 해수면도 내려갔고 근동과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 기후, 중앙아시아의 고비 사막과 같은 사막화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강우량도 감소했고 강가 호수의 물은 증발했고 식물은 사라지고 기근과 가뭄이 심해졌다. 농업은 불가능했다. 물이 없으므로 사냥을 나가도 짐승을 잡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었다. 이렇게 환경이 갑자기 변화가 되면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지역으로부터 동물들과 사람들이 대거 탈출했다. 자, 최근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요. mtDNA 분석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내용이 인도 유럽인들의 조상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바이카로 주변에서 왔다는 거예요. 또 15,000년 전부터 형성된 이 사람들이 1,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 전에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인도 유럽인들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시베리아 쪽으로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또 한 부류는 이쪽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이동을 시작을 했다. 물론 여기 그래프는 지금 없지만 이 오른쪽 아래 환국 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바이카로 주변에 그리고 천산 오른쪽으로 12항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사실은 바이카로 쪽에서 온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와 약 9,000년 전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는 동아시아 여름장마 기후대가 몽골 지역까지 아주 급격하게 북상해서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냈습니다. 극지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여름장마를 많이 아시죠? 7월 말에서 8월 달에 장마 기간이 있어서 엄청난 비를 쏟아붓는데요. 홀로세 최적기라고 하는 그때에는 1만 년 전이죠. 그때에서부터 9,000년 전에는 몽골에서도 장마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장마 전선이 9,000년 전에는 몽골 중부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홍산문화가 있는 내몽골 있잖아요. 내몽골 위에가 이제 그 외몽골인데 부근의 기후가 9,000년 전에는 지금 한반도의 기후와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또 한반도는 오히려 아열대 기후였고 몽골 쪽은 오히려 한반도와 비슷한 온대 기후를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9,000년 전에서 4,000년 전 사이에는 오늘날에 비해서도 훨씬 몽골 지역이 수분하고 온난했던 기후 패턴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빙하가 끝나고 9,000년 전에서 4,000년 전 사이 몽골 남부는 지금과 같은 사막지대가 아니었다. 습하고 온도가 높아
풀도 많고 나무도 잘 자라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이다.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온대 기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열대 기후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은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거나 뭐 그렇게 하겠지만 옛날 사람 같았으면은 그 기후대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홍산문화라고 하는 고고학적 유물들도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연 문화 같은 경우도 전후의 문화와 완전히 다른 문화인데 기후가 바뀌면서부터 그 기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소화연 문화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홍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홍산 문화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요하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문화는 소화서 문화입니다. 약 9,0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흑룡화 문화, 조보고 문화, 홍산 문화를 거쳐서 소화연과 하가전 문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환단고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홍산 문화 이전의 시기는 황고기에 해당하고 홍산 문화와 소화연 문화 시기는 신시 배달에 해당하고 하가전 하층 문화와 상층 문화는 단군 조선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아니 한국은 아까 바이칼로 주변 있었고 홍산문화 그쪽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실 텐데요. 환국이라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환웅천왕이 신시 개천을 떠나 오셨을 때 웅족과 호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토착민이 있었고 환웅천왕이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선진 문명이고 새로운 정신문화고 종교문화예요. 웅족과 호족은 토템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환웅천왕은 천신, 삼신을 모시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문명이 더 발전을 했었고 그래서 교화를 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소화서 문화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 소조상은 지금 만들었다고 해도 믿겨질 정도인데 예술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9,000년 전에 이렇게 돌을 정밀하게 세공을 해서 만든 그런 조각상도 나왔고 흑룡화 문화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들이 자신들의 뿌리 그리고 인류 문명의 시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발달한 계획도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총 175채의 집이니까 한 집당 5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계획도시처럼 질서정연한 가옥을 이루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마치 해자처럼 도랑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빗살무늬 토기, 줄무늬 토기죠. 그리고 옥기가 이때부터 발견이 됩니다. 흑룡화 이 문화 지역에서 옥기가 나오는 수암 지역까지의 거리가 250km 정도 됩니다. 200에서 250km. 그러니까 지금 차를 타고 가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옛날 사람들이 이 옥을 캐오고 가공하고 하는 것이 부족 단위로 과연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흑룡화에서 발견된 초기 온돌인데요. 부들장을 놓기 전에 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온돌과 가마의 원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온돌처럼 이 가마도 앞에서 불을 떼면은 그 열기가 올라가서 토기를 익게 하는 그런 이치인데요. 흑룡화 때 이미 이런 온돌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불을 다룰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조보고 문화라고 해서 약 7,000년 전에 만든 토기입니다. 봉용토기라고 하는데요. 이 토기는 비율적으로나 대칭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이 봉용토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엔 동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다면 이 봉용토기는 위에 깃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보고 문화의 채도, 무늬도 보면은 지금 디자인을 했다고 해도 믿겨질 정도로 뛰어나죠. 자, 이것은 놀라운 것인데요.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옥으로 만든 누에입니다. 누에라는 건 그 비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누에를 옥으로 가공했다는 것은 누에를 다룰 줄 알고 비단을 만들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신석기 시대니까 가죽으로 만든 옷만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선입견이고 이미 그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아량 무덤에서 발견된 옥기인데요. 옥기를 부장했다는 것은 옥기는 지금도 비싼 옥기는 금보다도 비쌀 정도로 고가인데요. 당시에도 당연히 이 캐고 가공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더 훨씬 더 고가일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굉장히 고가가 아니었을까. 이런 고가의 옥기를 이렇게 많이 부장을 했다는 것은 지배층이나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무덤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나온 가죽신 신발골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구두를 만들 때 이런 신발골을 가지고 여기에 가죽을 덧대서 꿰매고 구두를 만드는 것처럼 이미 하가정 하층 문화에서는 이런
신발골이 있었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뭐냐면 또 언제부터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냐라고 했을 때 단군 세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세 오사구 단군 때 둥근 구멍이 뚫린 패전을 주조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둥근 구멍이 뚫린 패전이 뭔지 모르다가 하가점 하층 문화 시대에 해당하는 대전자 유적에서 조개 모양을 닮은 금속 납으로 만든 햇패 바다 조개 모양의 금속이 출토가 됐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둥근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잖아요. 이 조개를 보시면은 화폐로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오지 조개, 카우리 조개라고 합니다. 이 조개의 뒷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단군 세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죠. 자, 8세 우수한 단군 때는 세법을 20분의 1 세법으로 정하십니다. 20분의 1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요. 맹자의 대화에 보면은 고자 장구 하에 나옵니다. 20분의 1 세법은 맥족, 우리 민족의 것, 동이족의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80분의 1 세법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군 세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화폐를 이미 만들었고 화폐를 사용을 했고 또 세법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인하대학교의 송옥진 박사 학위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이 카오리 조개라고 하는 게오지 조개라고 하는 이 조개가 고대에 화폐로 쓰였다는 것은 분명한데 게오지 조개가 생산되는 곳은 최소 제주도 남부라고 합니다. 이 오키나와나 대만 지금도 발견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따뜻한 크루시오 난류를 타고 이 조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남부 지역에서 어떻게 이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는 이 만주까지 조개 화폐가 유통이 됐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루트가 중국 남부의 육로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겠고 또 이쪽을 타고 올라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군조선 때는 한반도에 단군조선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보시면 이쪽 중국 남부로 해서 올라가는 이 루트에는 이쪽 유적이 없습니다. 조개화폐가 나온 이리두 문화에만 일부 나오는데 이리두 문화에서 나온 조개화폐보다 이 하점 하층 문화 대전자 유적에서 나온 조개화폐가 500~600년이 앞서요. 조개화폐가 집중적으로 발굴되는 곳은 이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만주 쪽이죠. 이 루트를 보면은 오히려 육로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이쪽 오키나와 쪽을 거쳐서 한반도 남부를 통해서 이 육로를 타고 만주 쪽으로 온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고조선 시대에 무슨 이런 해상 교역 루트가 있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식을 깨는 또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700년 전에 만들어진 목선이에요. 비봉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경남에 우리나라 한국해양재단에서 이런 연구를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선조들의 항해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 봤더니 기원전 6,000년 경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000년 전에는 항해 능력이 12km 정도를 항해할 수 있었고 하가점 하층 문화에 해당하는 기원전 2000년 경에는 약 31km 정도를 항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 방구대 안각화 아시죠? BBC에서는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잡이가 단순히 고래만 잘 잡는 게 아니고 고래를 잡으려면은 그네 항해술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바다를 나가서 수평선밖에 없는데 거기서 다시 고래를 잡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박을 제조하는 기술이나 항해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자, 이 논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전 3000년 경부터 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부터 화폐로 사용한 게 바로 이 조개화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여수의 안도 패총을 비롯해서 부산의 동삼동 패총 등에서는 7000년 정도 전부터 일본 열도간에 사람들이 오고 가며 물건을 교환하여서 그 증거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7000년 전부터 일본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 교역을 했다는 증거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